많은 분들께서 외전에 보내준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옆자리에 과연 어떤 분이 들어와서 앉아 계실까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하나의 전쟁을 바라보는 네 개의 시선 Four Eyes 3기가 출범했습니다. 역전다방패에 새롭게 합류한 안병옥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잡을 병의 어걱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이 억만장자고요. 영국에서 공부할 때 제 외국 친구들이 제 발음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깊이 공감합니다. 콜미어 빌리어네어 딱 한마디로 정했어요. 빌리어네어. 네. 그래서 빌리어네어 안이 됐습니다. 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외국어 대학교에서 독일어와 경제학을 공부하셨고요. 연합뉴스 YTN에서 이제 기자 생활을 하셨고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석사 박사 국제정치를 공부를 하셨습니다. 지내온 역사만 보더라도 세 분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기자 생활을 하셨고요. 그리고 장교를 역임하셨습니다. 세 분과도 굉장히 인연이 깊고 책을 쓰셨는데 하룻밤에 읽는 독일사, 영국사를 책을 쓰셨습니다. 예. 독일과 영국하면 떠오르는 게 갑자기 있지 않습니까? 설마? 죄송합니다. 호들갑을 쫙 떨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분들을 모셔놓고 아니 도대체 독서전은 언제 해요? 아니 독서전 확인하는 안 거죠. 할 거예요? 이런 분들 너무 많으셨고 그래서 세계대전의 프리퀄을 준비했습니다. 독일은 어떻게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었는가? 독일 통일 전쟁을 중심으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방송 이전에 바로 회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병옥 교수님께서 끊었던 술을 다시 드시면서 그 짧게 턴 얘기에서도 너무나도 재밌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해드릴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예, 요즘은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보호전쟁, 보불전쟁 이런 명칭부터 생소하다는 반응 굉장히 많았는데 이 기자님은 그 단어 쓰시던데도 뭐 오란다 이런 말 쓰시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보통 요즘에 이제 스페인어학과 그러잖아요. 네네. 우리 때는 뭐 서바나학과가 있어요. 서바나, 그다음에 이제 서바나. 불란서학. 불란서.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한자를 참여해서 이제 발음을 하는 거죠. 이때 오스트리아를 오텔이라고 굉장히 이쁜 발음으로 썼어요? 오텔이. 근데 오지릴도 많이 오지리도 많이 썼죠. 오지리? 오지리는 약간 오지리는 어감이 조금 우리 어감상 안 좋죠. 프로이센은 보로사라고 했습니다. 보로사국.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는 이제 로서아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냥 우리식 한자로 들으면은 네. 느낌이 안 오는데 이게 원래 중국에서 먼저 네, 사용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어로 들으면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럴듯한. 네.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왜 등장을 했냐면요. 나폴레옹 시대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 당시에도 독일은 하나의 독일이 아니라 여러 독일로 나눠져 있던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독일이 아니었었던 예. 시대죠. 예를 들면 우리가 외국 여행할 때 항상 받는 질문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얘기했는 나폴레옹 시대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면 독일 사람이면 도이칠란드가 아니라 작센. 그렇죠. 먼저 도시 이름을 얘기하고 드레스덴 작센, 민헨 바이에른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라 도시였던 거예요. 그렇죠. 도시에서 이제 왕국.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잉글랜드나 프랑스는 거기에 살던 부족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앵글로색슨이 잉글랜드에 한 5세기에 대규모로 가서 그걸 점령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앙그레 랜드에서 잉글랜드가 나왔고요. 프랑스는 우리 카를 대제 거기에서 샤를 여기 있네요. 그 샤를 대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8세고 굉장히 형편없는 인물이죠. 그 이탈리아 남부에 가가지고 여자랑 흥청망청 놀았던. 네. 자, 그래서 프랑스는 프랑크족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도이칠란트는 아주 독특하게 도이치는 언어에서 먼저 나왔어요. 도이치어를 쓰는 나라. 이제 나폴레옹이 등장하기 전까지 독일은 많을 때는 300개가 넘었습니다. 제후국들이. 제국들이. 왕들이 다스리는 땅도 있고 아니면 공작이 다스리는 공작, 땅, 백작, 뭐 호작, 여러 뭐 엄청나요. 다양한 귀족들이 다스리는 영지. 네. 이게 뭐 자유시대까지 막 섞여갖고 300개 넘는 왕국으로 제국. 쪼개져 네, 있었던 예. 거예요. 이게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큰 울타리가 그렇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이게 완벽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했던 거죠. 지금 얘기하신 신성 로마 제국은 독일 제국의 위에 있는 상위 개념이 쓰는데요. 네. 말은 제국이었었는데 네. 우리가 알고는 무슨 중앙에서 타이틀하게 컨트롤하는 게 아니었고
제국가들이 외교사할 때도 파견하고 상당히 독립적이었습니다. 제국 의회라는 공동의 협의체가 있고 투표해서 황제를 선출하고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묶여 있는 것이었고요. 아 그래서 뭐 선제후가 네, 그래서 뭐 마련하면서 예. 제후들 중에서 큰 제후들이 이 선제후 권한을 갖고 황제가 승하하면은 모여서 거기서 그렇죠. 투표해서 투표하는 선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유럽의 중앙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계속 이주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민족이 섞였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핏줄로는 사실 독일이 어떤 하나의 민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얘기한 것처럼 같은 말을 쓴다. 그런 그렇죠. 면에서 우리는 그렇죠. 문화를 공유하는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의식 정도가 있었던 그런 곳이었죠. 300개 넘는 제후국으로 이루어진 그때 당시의 EU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게 이유라고 보기도 좀 타이트하지는 그렇고. 않는데요. 유럽 통합 연구하는 사람들이 약간 비유를 하긴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의 유럽 통합이 더 느슨해지면 옛날에 신성로마 제국까지 비슷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훨씬 더 유럽 통합은 더 끈끈하죠. 더 끈끈하고. 그렇죠. 그럼 300개 작은 나라들 중에 프로이센이라는 제후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 1415년 무렵에 프로이센의 출발이 브란덴부르크 선제후인데요. 네. 변경백이란 말이 있는데 변경은 국경에 있는 백작이다. 아. 저쪽은 이제 슬라브족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백작의 칭호를 주면서 여기를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를린하고 브란덴부르크밖에 없어요. 진짜 아주 조그만 모퉁이죠. 그럼 프로이센의 시작은 백작이 다스리는 아주 작은 촌동네였던 거예요? 예. 변경백에 시작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드리히 대왕, 프리드리히 2세 1740년부터 46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대왕 때 프로이센이 가장 크게 급성장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그 당시 4대 강국,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 그다음에 5대 강국에 프로이센을 끼게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영토를 확대했느냐 이 지도만 봐도 딱 비교가 되죠. 브란덴부르크에서 동프로이센, 제일 중요한 게 슐레지엔인데요. 여기가 오스트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중요하냐? 산업이 제일 발달해 인구가 많았어요. 이거를 오스트리아한테 프리드리히 대왕이 땅까지 뺏어서 프로이센이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저 브란덴부르크 프로이센 시절에는 이 영토가 한 13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지금의 한 우리 남한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의 영토에 불과했는데 그 다음에 프리드리히 대왕이 이제 저쪽에 슐레지엔까지 쫙 따먹은 다음엔 비로소 한 20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남북한 남북한 합친 비슷하게. 한반도 정도의 면적까지 그때 확장을 시켰어요. 예. 독일 지형을 보면 우리가 바이에른 남쪽에 히틀러가 살던 데가 독일 알프스거든요. 그쪽이 산이 높고 그러니까 남고 북저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와서 북해로 흘러가기 때문에 북유럽 평원이 독일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쭉 넓어요. 몇백 킬로로. 대평원. 제가 한번 베를린에서 기차를 타고 폴란드 바르샤반 아니면 남쪽의 크라코프를 한 10시간 걸려서 가는데요. 보이는 게 산이 하나도 없고 자리가 야산 10m, 20m고요. 다 자작나무 숲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펼쳐졌잖아요. 그래서 횡으로는 길다고 할 수 있고 종으로는 짧다고도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심이 짧습니다. 나오는 비중이. 특히 이게 수도 베를린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사방이 적이에요. 맞습니다. 사방이 적이란 이야기는 어느 한쪽을 집중 방어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제 군사적 중심이라는 이야기는 지형 장애물을 집어넣고 이제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평원이. 산맥이 없어요. 평원이다 보니까 유리하게 쓸 수 있는 방어지대도 없었고 뭐 엘베강이나 오베르강이나 뭐 바이크색 이런 강들이 흐르긴 하는데 저기 사방에 있다 보니까 어느 방면에서는 분명히 횡적으로 유리한 강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강인데 어느 방면에서는 이게 또 동쪽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그렇죠. 강이 또 자연장애물 역할을 하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입니다. 앞을 막고 있으면 뒤가 털리고 뒤를 막고 있으면 앞이 털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전쟁이 났을 때 우리 땅에서 죽치고 앉아 있다가는 그냥 쉽게 수도가 함락되고 영토가 유린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세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기가 방금 북독일 평원이 있어갖고 뭐 굉장히 비옥한 곳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안 그랬어요. 아, 사실. 그래요? 네, 저 당시 뭐 17세기까지의 저 독일 땅은 굉장히 습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개발이 안 돼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저 중부 독일이라고 하는 곳들은 큰 강들이 많이 흘러요. 라인강부터 해서 엘베강, 오더강 이런 것들이 쭉 흐르면서
그 사이사이가 많이 범람을 해갖고 네. 굉장히 습한 지대가 많은 데다가 모래 땅이고, 그리고 옛날엔 숲이 굉장히 빽빽했어요. 그냥 평지만 있는 게 아니라. 비까지 많이 내리고. 네, 그리고 음습해갖고 지금도 독일 사람들 하면 좀 약간 음습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왜 독일 사람들 그렇게 평가해요? 본인들도 그런 얘기해요.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한 17세기 30년 전쟁 이후가 돼서부터 독일도 야, 우리 여기서라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살아봐야겠다. 라고 해서 그때서부터 개간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강도 이제 뚝을 쌓고 이제 습지는 간척해서 물 빼고 배수 시설 만들고 숲을 다 없애고 거길 초지로 바꾸고 하면서 그때서부터 조금씩 농업과 목축업을 할 만한 이런 땅이 돼간 거죠. 그런 환경이 된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독일 저 지역이 살만한 땅이 된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건 독일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은 우린 어딜 봐도 다 침략당하기 너무 좋고 침략당하면 그 넓은 평원이 있다는 건 농사 지어가지고 뺏기기 좋은 지역인 거잖아요. 그건 독일의 입장인데 얘네가 통일을 하면 얘네는 무서워. 왜 두려워해요? 저는 그거 좀 이해가 안 가요. 얘네가 통일을 하는 게 왜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요? 게르만은 싸움을 잘해요? 이 당시에 강대국들의 위치를 보면은 유럽의 구석에 각각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영국은 이제 북쪽 섬나라를 차지하고 있고, 프랑스는 대륙의 서쪽을 차지하고 있고, 오스트리아는 남쪽, 러시아는 동쪽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들 강대국들끼리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완충지대예요. 제로지대가 있어야지. 지금 러시아가 항상 주장하는 것도 우리가 완충지대가 우크라이나의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강대국들 입장에서는 너무 강대국들끼리 직접 맞대고 있으면은 언제 어떻게 치고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좀 완충지대를 놓고 거기에는 우리가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괴뢰국가, 위성국가들을 놓고서 걔네들이 한 방 먼저 맞고 우리가 좀 상황 봐서 개입하는 이런 방식을 선호한다고요. 전쟁을 해도 완충지대에서 싸우면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 독일 땅은 또 갈라져 있으면은 하나하나 또 짝을 지어갖고 너는 우리 편해라라고 해서 또 저쪽은 이 오스트리아 편, 저쪽은 러시아 편 해갖고 그 안에서 막 치고받게 하면은 대리 전쟁도 시키고. 그렇죠. 대리 전쟁까지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완충지대도 계속 남겨놓고 싶어 하는데 그 완충지대에 갑자기 합쳐갖고 하나의 또 강대국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완충지대 없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렇죠. 유럽 질서가 깨지는 거죠. 더군다나 그 중간에 있던 애들이 맨날 두드려 맞으면서 나름 이제 이골이 생기거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얘네 패어 빚진 게 있거든. 그렇죠. 30년 전 때는 완전 여기가 거의 폐허가 되거든. 이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전쟁을 배워야 된다니까요. 독일인들은 쟤네들은 무슨 뭐 없어. 지들이 잘못해놓고 무서운 거지. 그런 것들도 있죠. 30년 전쟁 당시에 그렇군요. 이 주변 강대국들이 독일로 쳐들어가서 정말 도시 하나를 완전히 그냥 말살시켜버리는 일들도 굉장히 잦았거든요. 뭐 그런 과거가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힘을 키워서 강대국이 되면 참 힘들겠다. 우리도. 원죄의식이 좀 있군요. 그런 걸 다 피하려고 했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연 환경이 굉장히 척박해서 어떻게든 있는 자원 긁어 모으고 막 해서 살아남아야 되고 주변에 막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이 막 자리 잡고 있고 국력을 키워가지고 극복해야 되는 이 상황. 우리나라하고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네요. 전 그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의 역사를 배워야 됩니다. 이제 독일 땅은 이렇게 커가면 안 돼. 이거 프로이센 불편해. 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열강들의 방침, 예. 외교 전략이나 군사 전략이 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영국 외교의 기본 방침이 세력 균형 아닙니까? 네. 그러면 세력 균형을 하려면 누구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네. 영국이 주로 이용한 게 프로이센입니다. 자, 프랑스를 꺾어 놓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7년 전쟁이라고 1756년부터 63년까지 18세기 세계 대전인데요. 영국하고 프랑스가 인도 식민지, 아메리카 식민지, 아프리카에서 다 붙었어요. 네. 근데 유럽에서도 프로이센이 그때 오스트리아하고 붙었거든요. 네. 근데 영국이 프로이센을 얼마나 지원해줬느냐? 해마다 프로이센 군비의 20%를 영국이 지원해줬어요. 직접 병력은 보내지 않고 돈을 주면서 돈을. 싸우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지금. 이때는 영국이 워낙 제국주의가 강대했기 때문에 야 프로이센 이거 크는 거 눈에도 안 보이고 오스트리아 저것들을 오히려 찍어 눌러야겠어. 그렇죠. 오스트리아하고 이제 프랑스가 같은 편이었거든요. 또 영국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영국 왕가가 하노버 왕가였어요. 왜 하노버 왕가였냐면은 그래서. 이 영국에 그 전에 이제 왕가의 대가 끊기니까 왕실을 이어가려면은 유력 가문의 인사를 초청해야겠다라고 해서 수많은 독일 국가 중에 하나였던 하노버 공국에서 이제 왕을 모셔와요. 그래서 영어도 못하는 조지 1세가 조지 일세가 와갖고 이제 갑자기 왕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하노버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프로이센과 프랑스 사이에 있잖아요. 네. 프랑스와 되게 가깝다 보니까 프랑스는 항상 이 하노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보니까 야, 저 프랑스가 우리 고향 땅 하노버를 저렇게 침탈하기 전에 뭔가 유럽 대륙에 우리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끈아풀이 필요하겠다. 프로이센. 네. 맞아. 그래, 프로이센은 아직 힘이 부족하잖아. 쟤들 좀 우리 잘 이용해 먹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돈 대주고 야, 니들이 프랑스 좀 견제해줘라고 한 거죠. 대리 전쟁으로 이용해 먹는 용도로 그렇죠. 프로이센을 막 키워주고 20%라면 엄청나게 지원했네요. 근데 나폴레옹 시대에는 영국보다 프랑스가 훨씬 강해지는 느낌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네. 이때 당시에 프로이센과 독일 땅은 프랑스가 다 먹어 들어가는 느낌 아니었던 거예요? 기존에는 이 힘의 균형이 맞았었는데 갑자기 혁명 정신으로 무장한 프랑스가 와 이제 강력한 육군을 키워나가니까 그 판에 거대한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주변 강대국들이 이거 안 되겠다, 저 프랑스를 찍어 눌러야겠다라고 하면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와 이제 영국이 서로 대프랑스 동맹이 결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 나폴레옹 전쟁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네. 프로이센은 이 상황에서 직접 나서지 않고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리도 오스트리아나 러시아 편에 서서 나폴레옹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상황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나폴레옹이 너무 잘 싸우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좀 우리 좀 상황 좀 더 보고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간을 보고 있었죠. 근데 그 사이에 오스트리아와 러시아가 계속 산산이 깨져버리고 있었죠. 프로이센이 나름대로 이제 중립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처음에 프랑스 혁명이 딱 일어났을 때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왕국이다 보니까 그 혁명을 진압하는 어떤 대불동맹 편에 서야 될 것 같은데 오스트리아가 프랑스 혁명의 타격을 또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스트리아 편에 쓸 필요가 굳이 없는 거죠. 오히려 이 틈에 오스트리아 세력을 약화시켜야겠다 이런 계산도 있었던 거고요. 영역을 확장하면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작된 중립 노선이 나폴레옹 전쟁이 이제 계속 한참인 동안에도 계속 원칙적으로 유지가 됐던 겁니다. 네. 근데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프로이센의 지정학적 위치인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프랑스나 러시아에 노출되어 있던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어느 한편에 쉽게 붙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쪽으로 잘못 붙었다가 이쪽으로 얻어맞으면 나라가 위태위태해지잖아요. 하긴 지금 생각해보면 네. 다른 왕국들은 다 나라잖아요. 근데 독일은 프로이센이 지금 꿈틀대고 커지긴 했지만 300개에서 좀 줄어든 것뿐이지 독일은 지금도 제후국으로 막 분열돼 있는 상태잖아요. 나눠져 있고 나폴레옹이 또 어떻게 그 전술을 썼냐면 프랑스 바로 옆에 라인강 그쪽을 라인란트라고 그래서 라인 동맹이라는 위성국가 군을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독일이 다 나눠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에 대항하는 거는 이제 중립을 지키던 프로이센하고 오스트리아, 러시아 쪽밖에 없고 나머지 상당수의 라인강을 제후국들은 프랑스 편. 이 됐어. 네. 근데 이 시점에서도 프로이센은 프랑스 편이 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중립을 유지했는데 거기에는 어느 한 편이 되면은 또 다른 편에 얻어맞을 수 있다는 그렇죠, 어떤 그렇죠. 그런 대안이 없었다는 부분도 있었지만 여기 중요한 거는 영국이나 프랑스, 러시아 모두가 프로이센을 무시하는 겁니다. 프로이센을 인정을 해주고 동등한 어떤 레벨로 생각해서 뭔가 존중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선택해라고 했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프로이센 입장에서는 나폴레옹이 승기를 굳혀가고 있던 이 순간에서도 프랑스와 동맹을 또 맺었고 내부적으로는 러시아와도 선민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모두 우리는 편이 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거를 하는 과정 중에 중립이라는 게 결국 한계치에 다다랐고 희한하게도 프랑스 편이 아니라 러시아 편에 서게 됩니다. 아, 결국 선택을. 네. 만약에 이 나폴레옹이 우리 프로이센을 공격해 오면은 러시아가 출병을 해갖고 우리 같이 싸우자라는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네. 나폴레옹이 그 당시에 싸움만 잘한 게 아니라 외교적인 관계도 굉장히 잘 부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얕은 수를 꿰뚫어 본 거지. 야, 프로이센, 너네 지금 속으로 갈등하고 있는 거 다 알아. 그럼 내가 한 번 더 너네 시험에 빠지게 해주겠다. 무서워. 그러면서 그러면 여기 이 옆에 보이지? 요 하노버. 하노버를 너한테 줄게. 그래도 안 올 거야? 그러니까 프로이센이 좋은 땅이고 우리 저기 갖고 싶었는데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대로. 그동안은 저기가 왜 못 먹었다고 했어요? 영국 거잖아. 때문에 영국 거니까 우리 엄마 건데 동맹을 맺겠습니다. 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쇤브른 조약을 맺어갖고 덜컥 묻어버리지. 나폴레옹이 미끼를 던져본 거고. 네. 벌써 묻으니까 그 당시 나폴레옹의 숙적은 영국이었거든요. 대륙에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를 꺾어줬으니
그 전부터 계속 영국으로 쳐들어가고 싶었는데 영국은 강한 해군이 있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그죠. 어떻게 했어요? 대륙 봉쇄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영국의 약점, 영국의 해상 무역을 다 막아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 영국의 또 주요 교역 국가가 저 발트해 연안에 저 독일의 항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프로이센, 너네 영국이랑 교역 다 끊어버려. 그러니까 영국이 더 화나는 겁니다. 아니 이것들이 그동안 대준 비용이 얼만데 그렇지, 20% 그것도 찍혀주고. 생각하지 않고 한오벌 먹더니 이제는 우리랑 한오벌은- 교역도 끊어? 왕 고향인 거잖아. 예. 프랑스가 여기서 한 번 더 간계였습니다. 프랑스가 그 당시 트라팔가 해전에서 지구 당장 못 쳐들어가겠으니까 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영국이랑 우리 잠깐 좀 쉴까라는 그런 막 협상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협상하는 와중에 덜컥 야 영국 우리 잠깐 쉬는 대가로 너네 다시 한오버 줄까? 이런 카드를 던지는 겁니다. 아니 프로이센하고는 얘기도 안 하고? 줬다 뺏는 거지. 프로이센이 엄청 화가 나는 겁니다. 국가 안 취급도 안 그래도 하네. 그동안 이런 식으로 수모를 당해갖고 여론이 되게 안 좋았어요. 아니 그 당시 프로이센이 결코 그렇게 힘이 없는 나라만은 아니었거든요. 19세기 초에 프로이센이 동유럽 쪽에 엄청난 영토가 있었습니다. 오. 폴란드까지 러시아랑 나눠 먹은 게 있어갖고 오. 그때는 지금 폴란드의 바르샤바, 수도 바르샤바까지 다 프로이센 땅이었어요. 그런 데가 없어졌죠. 네, 저 때는 영토가 거의 30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1.5배 정도까지 커진 상황이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작은 나라도 아닌데 언제까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냐 해갖고 프로이센 내 주전파들이 싸우지 않은 주전파들이 막 들고 일어나갖고 그때 선전포고를 하게 돼요. 아 러시아와 사바사바 이렇게 잘하던 그 파들이 러시아와 손잡고 프랑스랑 싸우자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성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감정에 조금 휘말렸던 판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선전포고하는 내용도 봐도 되게 감정에 격한 편지를 막 쓰거든요. 아니 근데 아니 이게 웃긴 게 지금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엄청 긴 역사를 압축해서 가고 있잖아요. 네. 프로이센은 다른 열강들한테 두드러 맞던 그 제후국 중에 하나가 조금 커진 것뿐인데 독일의 제후국 중에 조금 큰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상대로 선전포고할 만큼 그렇게 세졌어요? 프로이센이 당시에 육군을 갖다가 동원하면 그래도 한 14만, 뭐 많으면 한 15만 정도까지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러시아가 한 20만 명 정도 보내주면은 거의 한 육군이 35만 정도까지 동원될 수 있는데 야, 이 정도면은 당시 나폴레옹의 대육군 그랑다르메가 대략 그 정도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맞상대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1대1 정도가 된다라는 느낌이었네요. 그러니까 사실 프로이센이 이게 이제 가능했다는 이유가 뭐냐면 150년 전부터 이미 본인 나름대로의 독특한 어떤 전쟁 수행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로이센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위치나 이런 게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시간은 자신들의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오래 끌면 안 시간에 돼. 전쟁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평원 전투를 많이 하니까. 그렇죠. 싸우는 방법 면에서는 독특한 어떤 전술도 이미 등장을 하거든요. 프로이센만에. 네, 그러니까 이게 17세기 중반 후반인데 이때는 사실 군사 강국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때 가고 브란덴부르크 대선제국 그 선제국 굉장히 병력 조그맣은 해봤자 시절. 2만 명도 안 되는 그런 시절의 프로이센이었는데 이때 이미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스웨덴을 한번 이겨본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 변두리 시절에?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겼냐면 스웨덴군이 12,000명을 이끌고 동프로이센을 침공을 해왔는데 당시에 이제 프로이센의 군대는 약 8,000 정도밖에 안 됐어요. 동프로이센 핵심적으로 들어오면은 상황이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이틀 동안 80km 정도를 기동을 시켜가지고 스웨덴군이 올 만한 길들을 다 요충지들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군도 날씨도 지금 춥고 지금 79년 이제 한 겨울이거든요. 1월 달입니다. 1월 달. 그럼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갔다가 우리가 손해일 것 같으니 병력을 다시 뒤로 빼자라고 하면서 이제 빼기 시작하니까 프로이센 군의 엄청난 추격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프로이센 군은 결국 뭐냐면 전쟁을 오래 끌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적을 섬멸해야 되는 목표를 삼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병으로 하여금 스웨덴 군의 본진을 계속 추적하게 만들고 보병을 우회 기동시켜가지고 핵심 지역에서 딱 퇴로 차단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그 보병이 무려 15일 동안 540km를 이동을 해버립니다. 어마어마해요. 하루에 그러면 하루에 한 30km, 40km 정도 갔다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그렇죠. 기동 속도가 네, 근데 이게 불가능한데 되게 즉흥적인 발상으로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썰매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썰매를 태우고? 네, 썰매를 틀고 보병과 보급물자를 싣고. 야 이때부터 전차군단이었네. 그래요. 그래서 1940년에 프랑스 전역에서 전격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격전이 있기 전에 이미 프로이센에는 그 위대한
썰매 기동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선로 깔고 뭐 이렇게 보급 중요시하고 하는 그 전통이 네. 이미 이해전부터 네, 시작이 그래서 돼요. 이미 어떻게 보면 속전속결이나 우회기동 아니면 기습 선멸과 같은 그런 전통이 이미 이때부터 나왔고 그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던 지정학적 위치나 문화에서부터 나왔는데 즉흥적이라 그랬잖아요. 그 현장 지휘관의 네, 생각? 즉흥적인 것도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전투에서 어떻게 보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연한 기회들을 시간을 질질 끊지 않고 바로바로 활용하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전통이. 아, 그냥 보통 사람들의 이미지를 딱 떠올려 보면 독일인 하면 줄 잘 서고 딱딱 규칙 잘 지키고 규율을 엄격하게 지킬 것 같은 이미지가 좀 강해요. 예. 근데 항상 전쟁에서에 보면 현장 지휘관의 범위가 확장되고 재량권이라고. 즉흥적인 재량이 확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왜 독일인들은 강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배워요? 지금 얘기할 게 아니라 나폴레옹의 네, 요 이후에 뒤에 얘기를 나오는데 하는데 너무 궁금해. 다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이 나중에 교육적인 측면 맞아요. 이런 네. 걸로 강조되면서 발전된 학습을 부분도 했지. 분명히 있지만 사실 이때부터 어떤 그런 전통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병사들 수준이 아닙니다. 지휘관들이 다 귀족입니다. 왕과 어떻게 보면 계약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이 귀족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교들 지휘관들한테 너 무조건 복종해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재량권을 줬던 거예요. 그 재량권이라는 전통이 사실 여기서는 즉흥적인 모습으로 발전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프로이센군이 가장 엄격한 규율을 가졌던 군대는 맞아요. 왜냐하면 유럽 군대 중에서 가장 많이 팼거든요. 그렇죠. 아, 두드러 패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이른바 전열 보병의 시대니까 네. 라인 배틀. 네. 전열이 무너지면 이거는 군대가 전투 자체가 안 돼요. 동료가 서로 군대가 서로- 무너지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통 유럽 군대 같은 경우에는 장교가 체벌하는 부사관이 체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얘네는 동료들로 하여금 체벌을 하게 했대요. 잔인해.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군사 혁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에 이제 총이 머스켓 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전장시니까 이렇게 꽂을 대로 하잖아. 옛날엔 다 나무였다고 이게. 그러니까 하다가 부러져요. 그럼 하다가 부러지면 그때부터 전투를 못 해요, 얘네. 그렇죠. 근데 프로이센 군대가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꽂을 대를 철제로 바꿔버려. 되게 단순한 네. 건데 네. 효과가 있었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전장에 도착했을 때 적보다 1.5배 많은 사격을 해야 된다. 장전하고 그다음에 발사하는 속도를 비약적으로 줄이죠. 왜? 빡세게 훈련시켜서 그쵸. 기계적으로 만드는 거니까 병사들을 로봇처럼 만드는 겁니다. 느리면 패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 군대가 뭐 분당 두세 발 쏠 때 프로이센 군대는 그 2배를 쏠 수 있었다. 근데 빨리 장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한 번에 명령 내려서 한꺼번에 쏘는 거예요. 저번에 남북 전쟁 때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제 사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화염을 형성해야 된다. 근데 이게 네.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가까이 오거든. 명령 나오기 전에 여기저기서 쏘기 시작하면 덩달아 쏴요. 그러면 무너지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라인 배틀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이 이제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숫자가 일단 많아야 된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상대방의 측면을 공격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 측면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인데 대형을 잘 만들어서 기동을 빨리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프로이센이 도입했던 게 이제 사실 굿스텝이라고 거위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북한이나 중국 사회주의 국가들 프레이드 하는 거 보면은 무릎을 굽히지 않고 다리를 착착 올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 관절 다 나간대요. 네. 오열을 잘 맞추면서도 속도를 높이면서 질서정연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라. 다른 나라의 군대보다 행군 속도나 이런 게 빠르다 보니까 딱 붙었을 때 유리한 어떤 그런 위치를 선점하는 데 유리했다. 근데요, 왜 그게 거위 스텝이에요? 거위는 그렇게 안 걷는데? 아니 거위가 이렇게 걷잖아요. 거위가 이렇게 걷는다고? 아니 거의 자연스럽게 걷는다. 거위는 따로 관절이 없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딱 보기에는 발 딱 피고 그냥 이런 식으로 걷는 무릎을 것처럼 잘 안 쓰는 보이니까. 거죠. 무릎이 없잖아요. 그죠? 네. 거위는 이렇게 걷던데. 이제 그런 다음에 딱 붙었을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속사 능력과 얼마만큼 무서움을 견뎌내고 대형을 유지시키는 거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게 세 번째 요소인 그 거죠. 다음에 마지막이 있어요. 네. 이때는 총 갖고만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한쪽이 무너지면 추격해야 도망가면 그때부터 뭐야? 칼 꽂고 총검 가야 돌격해야 되거든요. 백병전만큼 사람한테 무서운 게 없어. 그럼요. 근데 장교의 일제 신호에 따라서 칼 꽂고 백병전 돌입하는 게 얘네는 이것도 열맞춰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훈련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라인 배틀이라는 게 엄청난 희생을 낳을 것 같지만 그렇게까지 큰 희생을 안 낳는데 무너지는 순간 추격하면 그건 정말로 큰 희생을 낳게 되잖아요. 근데 프로이센은 나름 이런 전투를 몇 번 하면서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구나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군사 개혁을 계속 해 나가는데
이미 이제 11세기 중후반부터 프리드리 대왕의 할아버지죠. 대선제후 예. 시절에 재정 군사 국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가 안에 군대가 있다기보다는 군대 중심으로 국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만들어 놓으면서 강력한 군대를 만드는데 여기서 가장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핵심적인 게 병력 동원 시스템입니다. 동원 시스템이 이때 이미 갖춰졌어요. 그 나름 시스템적인 징병 제도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이제 칸톤 제도라는 한톤.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 연대마다 어떤 지역을 할당해 줍니다. 그게 이제 그 지역이 특별지구라 그래가지고 칸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모든 미혼 남자는 일단 병적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미혼이군요. 네. 야, 이거 굉장히 결혼 장려 프로그램이네요. 등록이 되는 사람들은 내가 희망하면 자원 입대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연대로. 그리고 등록돼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기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기본 훈련을 받고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생업에 종사를 하게 되는데 매년 2달에서 3달 정도는 훈련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뭐가 됩니까, 이 사람들이? 예비군이 되고 유사시에 바로 동원을 할 수 있죠. 근데 물론 여기서도 혜택 받는 직업들은 있어요. 뭐 기술이 있다거나 상공업에 종사한다거나 아니면 자장농이나 이런 사람들은 복무를 또 면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름 자국민을 상비군으로 쓸 수 있게 되는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프로이센은 병력의 한 3분의 2 정도를 용병이 아니라 이제 자국민으로 채울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지역과 이 연대를 갖다가 일치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충남연대, 뭐 충북연대, 그런 뭐 경북연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예. 그 연대에서 만약에 전방에서 싸우다가 결혼이 생기면은 그 지역 사람들을 뽑아갖고 그걸 채우게 하는 이런 식의 동원 시스템을 갖다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각 부대들이 다 동양 사람들인 거야. 그렇죠. 연대감이 좋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유대감이 좀 더 끈끈하고 내가 혹시 여기서 겁나갖고 도망가면은 우리 고향 친구들이 죽겠지라고 그렇죠. 생각하니까 서로 이제 조금 더 남아서 그렇죠. 예, 극렬하게 싸우는 거죠. 동시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상비군 시스템을 만들었고 용병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국민에 의존할 수 있게 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이제 병력을 채워 나가서 당시 이제 프로이센 같은 경우는 인구는 유럽의 한 12위 정도에 불과했지만 병력은 러시아, 프랑스, 영국 다음으로 큰 대군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병력 동원 되는 능력이 거죠. 전쟁이라는 게 급작스럽게 일어날 때도 있지만 조금 이제 기미가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보자. 다음 달 이거 위험한데? 그러면은 마음에 두고 있던 분한테 나 지금 다음 주에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병적에서 빼주나요? 약점은 뭐였냐면 이 칸톤 시스템이 사실 허점이 되게 많았어요. 아, 이래저래 막 병역 의무에서 빠져나가는 길들이 많았다고요. 그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많은 집들은 그렇지. 좀 많이 빼고 그래갖고 되게 이 칸톤 시스템에서 밑에 병사들은 주로 하층민에서 올라온 이런 그리고 두들겨 패가면서 국유를 유지하는 로봇 같은 병사들과 장교는 거의 다 귀족들이 차지하는 이런 시스템이 하지만 유지되고 있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유럽의 그 어떤 나라도 이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는데 프로이센은 제대로 된 이 진집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시작했다. 사실 이 당시 이미 프랑스는 다 거의 구축이 됐죠. 아, 된 거야? 프로이센은 후발주자죠, 지금. 근데 이제 프로이센이 그런 제후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 강대국으로 가는 길이 되었다. 길이 되었다. 5대 군사 강국이라고 하면 실제 규모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예, 통계가 있습니다. 1786년이 프리시 대왕 마지막 해였었는데요. 당시 프로이센 인구가 580만 명, 그러니까 경상북도하고 대구시 합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은데 병력은 19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0명당 3.38명 정도. 이게 비교를 하면 어떤 때냐? 냉전 때 공산국가가 병력 비중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련하고 동독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 병력 규모가 컸고요. 그 당시 프리 대왕의 부관이 베른호르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프로이센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군대를 보유한 국가다. 하지만 프로이센은 정반대다. 국가를 보유한 채 그곳에 주둔한 군대 그 자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국가는 군대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지정학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엄격한 규율 강조하고 그 기동 전술 개발한 그런 게 이런 측면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프로이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여쭤봤던 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독일 사람들의 특징이랄까 그러한 좀 틀에 박힌 것 같은 느낌이 아닌 왜 독일은 이래? 프로이센은 왜 달라? 왜 그런 거예요? 칸툰 제도를 하면서 병력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럼 그 늘어난 병력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한 겁니다. 그게 장교인데 그 당시에 장교는 위치가 되게 특수한 위치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라인 배틀 시대의 전투에서는 장교의 임무가 그만큼 중요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장교를 할 수 없었고 왕의 입장에서는 배운 사람, 그다음에 신분이 다른 사람을 장교로 썼어야 됐습니다. 그게 바로 귀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각 프로이센의 지역에 있는 융컨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칸툰 제도는 어떤 한 연대가 특정한 지역을 할당받았잖아요. 그럼 그 지역의 귀족이 그 연대의 장교가 되는 겁니다. 아, 네, 예. 아휴, 이놈의 궁금증. 네. 라인 배틀은 물러섬이 없이 버티고 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병사가 강인해야 되고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 이해가 가거든요. 네. 장교가 왜 뛰어나야 되고 장교가 왜 남달라야 돼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풀어낼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라인 배틀에서는 서로 라인끼리 충돌을 해서 총이나 대포가 서로를 파괴시키잖아요. 그럼 옆에서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자제하고 본능을 억제하는 게 승패에 너무 중요했는데 그렇죠. 이거를 통제하는 게 바로 장교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장교는 어디 서 있어야 되냐면 노출된 위치에 있어야 돼요. 우리 병사들이 나를 볼 수 있는 위치에. 네. 그런 막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부하들한테. 나는 도망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집단 윤리, 그렇죠. 명예 이런 데서 신분이 나오겠죠. 다르고, 네. 희생 정신. 근데 그거를 뭔가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귀족인 거고 네. 그걸 통해서 귀족이 장교가 되어서 국가에 봉사하는 걸로 만들자라는 게 또 하나의 이제 선제후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네. 팔랑크스 대형 같은 경우를 보면 가장 지휘관이 대형의 맨 앞열에 네. 맨 우측에 섰잖아요. 네. 그 이유가 명확하잖아요. 네. 우측방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고 버텨줘야 되고 명령을 내리면서 내가 가장 노출 부위가 큰 지역. 근데 팔랑스에 있는 그 사람은 본인이 직접 싸우잖아. 네. 그러니까 힘이 또 센 사람이 돼야 돼. 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장교는 직접적으로 본인이 총을 쏘고 하는 게 아니라 총 쏴하면서 지휘를 하고 어디에 서 있어요? 허준 씨 같으면 라인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야 쏴! 뭐 이럴 것 같아요? 제일 앞에 서 있어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무나 안 쏴요, 그럼. 라인이 서로 와서 30m에서 서로 딱 쓴다고 네. 약속같이. 네. 그럼 저쪽 장교하고 이쪽 장교가 먼저 인사부터 해요. 어. 그러고서 턴 방식으로 쏘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요. 네. 아휴, 이거 궁금해. 병사들은 앞열에 한 명이 팡 하고 쓰러지면 뒤에 있는 병사가 앞으로 탁 나오잖아요. 그렇죠. 장교가 쏴 하고서 팍 하고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뒤에 있는 장교도 나와요. 또 나오죠. 장교도 라인이에요? 네, 당연하죠. 장교 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교도 있죠. 이 장교가 사실 희생이 엄청 커요. 근데 집단적 희생이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러면서 어떤 걸 심어주냐면 저 장교는 아무나 할 수 없다. 장교들 스스로가 뭔가 특수한 이치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족들이 장교가 되잖아요.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위치에서. 그게 처음부터 형성이 된 게 아니라 네. 저게 프로이센이 어떻게 보면 귀족 계급과 타협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귀족들도 저 당시에는 재산들을 갖다가 주로 누구한테 줬냐면은 장자한테 줬어요. 네. 마다들한테 상속재산이 가면은 사실 둘째, 셋째들은 재산도 없이 잉여 취급당하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랬을 때 꼬시는 거지. 이제 위에서 프로이센에서 한 건 뭐냐면 야, 그런 둘째, 셋째들 장교 보내. 그럼 국가에서 쟤네 책임지고 먹고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귀족 입장에서도 둘째, 셋째는 이렇게 용감하게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했다는 명예도 없고 꼭 먹고 알 먹고 좋은데 이런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귀족 계급이 장교단을 차지하는 이런 시스템이 점점점 만들어지게 돼요. 둘째, 셋째도 내가 그러면 그냥 잉여 계급에서 뭔가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인 게 이때 왕 이코르 국가잖아요. 그럼 국가가 너 와서 근무해, 공무해, 그럼 대신 내가 이거 줄게. 가장 큰 게 뭐냐면 당시에 이제 농노제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는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융커들, 영주들의 그 영지 안에 있는 농도는 허락해 줄게. 이런 딜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와서 복무하면은 실제로 둘째, 셋째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귀족으로 있을 때보다 더 높은 생활 수준이 보장이 되고 게다가 왕실이나 왕 이런 사람들하고 유대 관계도 형성을 하면서 귀족의 이미지에 더해서 나는 국가를 지키는 사람이야. 이런 거를 뭔가 새로운 소명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당시에 18세기에는 언론도 굉장히 많이 국가가 이용을 합니다. 네. 이때 이미 신문이 다 있었었거든요. 근데 어떤 전투에서 장교가 뭐 큰 승리를 했다. 굉장히 과장되게 해서 이렇게 나와요. 영웅 만들게. 그럼 막 결혼도 막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보면은 뭐 젊은 귀족 장교가 파티장 가면 아가씨들 뒤집어지고 다 그런 게 이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미 1720년대 후반에 그 모든 융커들, 그러니까 귀족들 가문 중에 한 명은 장교가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정도로 성공적인 보편화되고 네, 보편화됐고 인기가 생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이센에서는 귀족 이코르
국가에 봉사하는 계층이 된 거죠. 그 수단이 바로 장교였던 거죠. 지휘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은 그 강력한 군대를 물려받은 사람이 프리드리 대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명한. 이 기초부터 시작해서 다 틀을 만들어서 네. 드디어 프리드리히 대왕으로 온 거군요. 그리고 이런 군대를 가지고 그 유명한 이제 7년 전쟁에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프리드리히 대왕 같은 경우는 되게 신중하고 계몽군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전투에 있어서는 대단히 과감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전투에 있어서 승리를 위해서 적을 한 지역에 고착시켜 놓고 그 틈에 유리한 지역으로 기동을 해서 적이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압도적인 전력으로 타격하는 그런 전술을 많이 썼었죠. 사선 기동을 추가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거는 병사들이 워낙 훈련이 잘 돼 있다 맞아요. 보니까 이런 것도 가능했기 때문에 프리드리히 대왕은 강력한 군대를 운용을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전쟁사에 있어서는 열수우패, 전력이 약한 쪽이 강한 쪽을 이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징적인 야전 지휘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리한 현실을 계속 극복한다, 공세로서. 그러면서 나폴레옹도 이 사람을 존경했을 정도라고 할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로서는 군사적 천재였던 셈인 거죠. 다만 제가 이 사람을 감히 좀 비판을 하자면 네. 한계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한계가 뭐냐면 전쟁에서 선멸해서 상대방을 항복시키는 게 목표였다기보다는 적들이 전투에 지쳐서 평화회담 요청이 들어오면 적당하게 끝내겠다라는 게 목표였거든요. 한마디로 이 말은 뭐냐면 자체적으로 내가 스스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보면은 말씀 맞는 게 제대로 완벽하게 마무리 진 전투가 그렇게 맞아요. 예, 네. 없어요. 아 포위 선멸을 못 하고 끝냈다. 아니요, 포위 선멸을 전투에서 해도 상대방이 훨씬 더 강력한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뛰어드는 거죠. 그 해당 전투에선 이겼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런 식의 소모전이 이어지면 네. 어떻게 되겠어요? 전투는 이기지만 전쟁을 이길 방법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년 전쟁의 결과가 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요행으로 이긴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7년 전쟁 당시에 프리드리히 대왕이 수행했던 뭐 여러 가지 전투들이 있지만 네. 이긴 전투가 한 절반도 안 됩니다. 네. 아 그래요? 아니 프리드리히 대왕하면 약간 전쟁의 신 같은 느낌도 사실 좀 있는데. 그러니까 워낙 근데 불리한 상황에서 이긴 그 전투들의 임팩트가 워낙 커서 이제 우리가 몇 개가 너무 그렇죠. 임팩트가 세서 네. 와,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따져보면은 반도 못 이겼어요. 네. 근데 이게 불리한 전투를 대부분 이 호각으로 싸우거나 이겼기 때문에 이런 지금 후일담이 남은 거죠.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유리한 전쟁을 5대5로 했으면 이런 기록이 안 남았겠죠. 물론 이렇게 잘 싸웠기 때문에 7년전에서 결국 패전은 안 하고 최소한 무승부 이상의 어떤 그런 결과를 얻어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프리드리히의 어떤 이런 전쟁 수레는 분명히 뭔가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거는 프리드리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프로이센이 지니고 있었던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부터 출발을 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차원에서 국력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 근데 그런 강력한 나름 한계를 지니고 있던 프로이센 군이 이제 새로운 적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이라는 거죠. 네. 나폴레옹 군대의 질은 이때 최강이었죠. 나폴레옹 군대는 포병도 굉장히 좋았고 보병도 좋았고 심지어 기병도 좋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폴레옹 시대 때 프랑스 창기병은 세계 최강의 창기병이었어요. 검기병의 카운터는 창기병이군요. 그렇죠.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드디어 내가 프로이센 군을 주력을 만났다. 찾았구나. 그 주축은 바로 3군단인데 다부입니다. 다부진 다부. 다 부실 수 있어요. 다부는. 다부. 이 위치가 아우어스테드입니다. 오. 인근입니다. 얼마 안 떨어져요. 그래서 아우어스테트에서도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랑 아우어스테트는 거의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가 통탄을 했죠. 무엇이 잘못됐는가? 개혁을 주도한 그 귀족 이름을 따서 슈타인하고 하르덴베르크 개혁이라고 하는데요. 안에서 이미 이걸 변화하길 원했던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됐고 저 젊은 친구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인물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군사 개혁을 통해 이제 프로이센 군을 재건하게 됩니다.